나는 현관에 쪼그려 앉아 신발을 갈아 신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김소분 씨 보호자 맞으시죠? 남편분 박지원 씨께서 오늘 오후 심장 문제로 입원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멈춘 채 5초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신발장 위에 엎어 놓았다. 마침 가이드의 음성 메시지가 들어왔다. 김 언니, 내일 아침 7시에 버스 정시에 출발합니다. 김포공항으로 갑니다. 나는 확인했습니다. 라고 답했다. 몸을 일으켜 병원 알림을 지워버렸다. 20년이었다. 그 사람이 입원한 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내 이름은 김소분, 올해 52살이다. 박지원은 나보다 3살 많았고 우리는 선을 보고 만났다. 결혼한 지 28년, 앞에 8년은 그래도 그럭저럭 평범했다. 하지만 그 뒤 20년 동안 우리는 같은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면서도 마치 남남인 세입자처럼 지냈다. 각방을 쓴 지 20해째였다. 그가 입원한 날 나는 짐을 싸고 있었다. 회사에서 단체 여행을 가기로 했고 목적지는 제주도였다. 유대리가 전화로 알려왔을 때만 해도 나는 갈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다. 어쨌든 박지원은 며칠째 혈압이 높았고 계속 어지럽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는 내 방문 앞을 지나가면서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죽 그릇을 들고 물었다.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그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다.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문이 쾅 닫혔다. 나는 복도에 서 있었다. 죽이 식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좋아. 신경 쓰지 말라면 안 쓰면 되지. 나는 죽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휴대폰을 꺼내 유대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갈게요. 그래서 간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이미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다. 김 여사, 남편분 상태가.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요. 전화를 끊자 옆에 있던 동료 장미영이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 아니야? 혹시 박 오빠가? 아니야.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고속도로 양쪽의 나무들이 뒤로 빠르게 밀려났다. 햇살은 참 좋았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내가 왜 병원에 가서 소독약 냄새를 맡아야 한단 말인가? 여행은 모두 7일이었다. 나는 매일 카카오톡 프로필 스토리에 사진 9장씩 올렸다. 한라산, 애월해안도로, 성산일출봉, 감귤 초콜릿. 사진마다 나는 유난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댓글에는 누군가 이렇게 썼다. 소분 언니 진짜 멋지다. 누군가는 말했다. 너무 부러워요. 단 하나의 메시지만 아들 박민준에게서 온 개인 메시지였다. 엄마, 아빠 입원한 거 알아? 알아. 그런데 왜 병원에 안 가? 내 아빠가 신경 쓰지 말랬어. 박민주는 말줄임표를 보냈다. 그리고 이어서 한마디가 왔다. 엄마 아빠, 도대체 계속 살 거야 말 거야? 나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각방 쓴 지 20년 된 생활에서 계속 사느냐 마느냐는 이미 아무 의미가 없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박지원이 퇴원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차상 위에는 퇴원 확인서와 약봉지가 잔뜩 놓여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나도 그를 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장본 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고 재료를 썰기 시작했다. 그가 거실에서 한마디 했다. 저녁 뭐야? 갈비탕. 의사가 나 기름진 거 먹지 말랬어. 그럼 맑은 국물만 마셔요. 부엌에는 물소리와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만 들렸다. 그가 일어나 부엌 문 앞까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나는 갈비를 데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무슨 말? 내가 7일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당신은 한 번도 안 왔어. 당신이 신경 쓰지 말라면서요. 내가 신경 쓰지 말랬다고 진짜 신경을 안 써? 나는 불을 끄고 몸을 돌려 그를 보았다. 박지원 씨, 말 좀 그렇게 이중적으로 하지 말 수 없어요? 내가 뭐가 이중적이라는 거야? 당신이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썼더니 나를 원망하고 내가 신경 쓰면 또 쓸데없이 참견한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다시 불을 켜고 갈비를 냄비에 넣었다. 굽다 되면 불을 깨요. 그는 한참 서 있다가 돌아섰다. 그날 밤 우리는 여전히 각자 다른 방에서 잤다. 나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다. 그가 입원한 일 때문은 아니었다. 박민준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엄마 아빠, 도대체 계속 살 거야 말 거야? 산다. 어떻게? 20년 전 그 일이 있고 난 뒤 나는 이미 이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혼할 수 없었다.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박민준이 겨우 8살이어서. 이제 박민준은 28살이 되었고 결혼도 해서 따로 나가 산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다. 마치 같이 사는 낯선 사람 2명처럼. 나는 몸을 뒤척였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장미영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소분 언니, 내일 부서 회식할 거예요? 갈게. 어차피 집에 돌아와 봐야 그 차가운 얼굴을 마주할 뿐이었다. 20년 전 그 일은 처음부터 말해야 한다. 그때 박지원은 경기도의 한 전자부품 공장에서 반장으로 일했고 나는 백화점 매장에서 일했다. 살림이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큰 갈등도 없었다. 전환점은 우리 엄마가 병에 걸린 그 해였다. 엄마는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았고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나는 외동딸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결국 내가 혼자 감당해야 했다. 나는 박지원과 상의했다. 당신이 조금만 도와줄 수 없어요? 아이 학원 끝나면 당신이 데리러 가고 밥도 좀 해주고. 그는 신문을 보고 있었다.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내가 남자인데 무슨 밥을 해? 못하면 배우면 되잖아요. 당신 연니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 나 언니 없어. 그럼 장모님한테 간병인을 쓰시라고 해? 우리 엄마 국민연금이 한 달에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돈으로 간병인을 써요? 그제야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김소분, 당신은 이미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이야. 친정 일을 매일 제일 앞에 둘 수는 없어. 당신이 매일 친정에 들락거리면 남들이 나를 뭐라고 보겠어? 나는 멍해졌다. 친정에 들락거린다고요? 우리 엄마가 곧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돌보러 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래도 우선순위는 구분해야지. 우선순위? 당신은 이제 박씨 집안 며느리지. 아직도 김씨 집 딸로 사는 게 아니야.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서 30분 동안 울었다. 울고 나서 얼굴을 닦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다. 박민주는 소파에 앉아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다. 이 집은 내가 있든 없든 똑같았다. 엄마는 3달을 버티다 돌아가셨다. 장례를 마친 날 집에 돌아오니 부엌 싱크대에는 사흘 동안 씻지 않은 그릇이 잔뜩 쌓여 있었다. 박지원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 박민주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릇을 씻고 바닥을 닦고 빨래를 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그가 물었다. 나 나가서 살 거예요. 어디로 나가?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그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를 보았다. 그만 좀 해. 왜 이렇게 유난이야?
나 유난 떠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씨, 나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엄마 돌보는 걸 안 도와줬다고 이러는 거야? 당신 엄마가 내 엄마도 아니잖아. 칼이었다.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옷을 움켜쥔 내 손이 떨렸다. 맞아요. 그 사람은 당신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신도 내 남편 아니에요. 김소분. 각방 써요. 나는 이불을 안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해 나는 32살이었고 박민주는 8살이었다. 나는 그가 그냥 자존심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했다. 며칠 지나면 사과하러 올 줄 알았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그는 오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안도했다. 적어도 그를 수발들지 않아도 됐다. 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다. 그가 뱉는 상처 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됐다. 각방을 쓴 첫 달에는 그래도 가끔 대화를 했다. 밥 다 됐어요. 응. 얘 학원비 냈어요? 냈어. 주말에 민준이 데리고 한강공원 갈래요? 당신이 데리고 가? 나중에는 이런 말조차 사라졌다. 그는 야근을 시작했고 나는 매장 근무 시간을 늘렸다. 한 지붕 아래 살아도 사흘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동료가 내게 물었다. 언니,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지. 그럼 이혼해요. 이혼하면 어디서 살아? 내 월급이 겨우 200만 원인데 월세도 감당 못해. 그럼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지. 그렇게 20년을 버텼다. 정말 말 그대로 버틴 것이었다. 각자 밥을 먹고, 각자 빨래를 하고, 각자 침대에서 잤다. 이번에 그가 입원하기 전까지는 장미영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물었다. 언니, 정말 하나도 걱정 안 됐어요? 뭘 걱정해? 만약 진짜 큰일이라도 났으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럼 나는 거지? 장미영은 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소분 언니, 아직 마음속에 화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화 안 남았어. 그런데 왜?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서. 내가 한 말은 진심이었다. 미움이 아니었다. 그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미움에는 아직 감정이 필요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박지원이 퇴원한 지 3주째 되던 날, 이번에는 내가 쓰러졌다. 그날은 목요일이었다. 나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픈 게 아니라 답답했다. 누군가 손으로 내 입과 코를 틀어막은 것 같았다. 나는 매장 책임자에게 말했다. 저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녀가 말했다. 그래요. 얼굴색이 정말 안 좋아요. 데려다 줄까요? 아니에요. 제가 택시 타고 갈게요. 나는 백화점 밖으로 나와 길가에 서서 택시를 기다렸다. 햇볕은 강했는데 나는 춥게 느껴졌다. 손이 떨렸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박지원이었다. 오늘 저녁 뭐 먹어? 나는 입을 열었다. 몸이 안 좋다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말이 나오기도 전에 갑자기 심장 쪽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누군가 망치로 내 가슴을 내려치는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졌다. 몸이 뒤로 넘어갔다. 의식을 잃기 전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119 불러요.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에 있었다. 천장이 눈부시게 하였다. 코끝에는 온통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다. 가슴은 아직 아팠지만 전보다는 덜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박민준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엄마, 깼어? 나 어떡해? 심근경색이래. 의사 선생님이 10분만 늦었어도 엄마 큰일 났을 거래. 나는 멍해졌다. 심근경색. 너무 익숙한 말이었다. 지난달 박지원이 입원한 것도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때문이었다. 의사는 그가 몇 년 동안 혈압이 높았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이미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그때 나는 듣고 그저 네 하고 대답했을 뿐이었다. 이제는 내 차례였다. 박민준의 눈이 빨갰다. 엄마, 왜 몸이 안 좋다고 미리 말 안 했어? 그냥 가슴이 답답한 줄만 알았어. 가슴이 답답한 것도 정상이 아니잖아. 엄마 평소에 건강 제일 챙기잖아. 매년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으면서 이번에는 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졌어.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야 한대. 스텐트 넣어야 한다고. 그럼 넣으면 되지? 엄마가 백화점 앞에서 혼자 쓰러졌어. 누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아? 혼자. 그래. 나는 혼자였다. 박지원은 없었다. 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내 아빠는? 박민준이 잠깐 망설였다. 집에 있어. 안 왔어? 전화는 했어. 그런데 아빠가 뭐라고 했는데? 엄마 괜찮으면 됐다고. 자기도 혈압이 불안정해서 병원 오면 감염될까 봐 걱정된대. 나는 웃었다. 박지원이 우스워서가 아니었다. 나 자신이 우스워서였다. 내가 이 20년 동안 도대체 뭘 바라고 살았나 싶어서. 박민준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게 건넸다. 엄마, 나 하나만 물어볼게. 뭔데? 엄마는 정말 아빠랑 계속 살고 싶어? 또 그 질문이었다. 살고 싶지 않으면 그냥 이혼해. 엄마 이제 퇴직도 했고 국민연금도 나오잖아. 나랑 수진이도 엄마 생활비 보태줄 수 있어? 나는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이혼합의서 양식이었다. 그가 휴대폰으로 찾아서 출력해 온 것이었다. 엄마가 이혼하고 싶으면 내가 아빠랑 얘기해 볼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뭐가 안 간단해? 나랑 내 아빠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조차도 박지원과 나 사이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부. 그렇게 보이진 않았다. 원수. 그 정도는 아니었다.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 그게 가장 비슷했다. 하지만 20년 동안 함께 산 룸메이트에게도 정이라는 게 생긴다. 그런 감정은 아니었다. 그저 익숙해진 것이었다. 그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것에 익숙해졌다. 화장실에서 기침하는 소리에 익숙해졌다. 그의 슬리퍼 끄는 소리가 복도를 지나가는 것에 익숙해졌다. 다른 방 안에 누군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졌다. 박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이렇게 질질 끄는 건 누구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야? 알아. 그럼 엄마, 생각 좀 해볼게.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갈아주었고 박민준은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가슴은 아직 은근히 아팠다. 수술 때문이 아니었다. 갑자기 한 가지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지난달 박지원이 입원했을 때 나는 그를 보러 가지 않았다. 그도 그랬을까? 혼자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지 않는 사람을 생각했을까? 수술은 사흘 뒤로 잡혔다. 그 며칠 동안 박민주는 매일 왔고 며느리 수진이도 2번이나 다녀갔다. 박지원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대신 전화는 했다.
당신은 몸조리 잘해? 나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엔 못 가? 응. 돈은 충분해? 민준이한테 말해서 200만 원 보내라고 할게. 필요 없어. 국민건강보험도 있고. 그럼 됐네. 통화는 끊겼다. 통화 기록에는 47초라고 찍혀 있었다.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재다가 내가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걸 보았다. 김 어머님, 남편분이세요? 네. 안 오셨어요? 그 사람도 몸이 안 좋아요. 간호사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옆에 어린 간호사와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 그 눈빛의 의미를 나는 알았다. 불쌍하다. 아픈데 남편도 안 와보다니.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병원 창문은 맞은편 아파트를 향해 있었다. 어느 집에서는 빨래를 걷고 있었다. 어떤 노인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들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다 결국 자기 혼자만 남게 된다. 수술 전날 밤 박민준이 밥을 가져왔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엄마, 내가 말해야 할 게 있어. 뭔데? 아빠. 지난달 입원했을 때 사실 고혈압 때문이 아니었어. 내 젓가락이 멈췄다. 무슨 뜻이야? 심근경색이었어. 뭐? 의사 선생님이 아빠도 그때 심근경색이었다고 했어. 엄마보다 더 심각했대. 그런데 아빠가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엄마 걱정할까 봐. 내 젓가락이 식탁 위로 떨어졌다. 내 아빠가 심근경색으로 입원했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빠가 하지 말랬어. 엄마는 어차피 신경도 안 쓸 거고 말해도 안 올 거라고 했어. 그래서 너희가 나를 속인 거야? 고혈압이라고? 박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 아빠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 나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앉은 채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난달 박지원은 심근경색으로 입원했다. 나는 그저 고혈압인 줄 알았다. 그가 전화를 걸어 병원에 오라고 했고 나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가 신경 쓰지 말라 했고 나는 정말 신경 쓰지 않았다. 만약 내가 그게 심근경색이라는 걸 알았다면 나는 갔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갔을 것이다. 반드시 갔을 것이다. 나는 그를 미워했다. 그가 그때 했던 말들을 미워했다. 이 20년 동안의 그의 냉담함을 미워했다. 하지만 그가 죽기를 바랄 만큼 미워한 적은 없었다. 엄마. 박민준이 나를 불렀다. 내 아빠 지금은 어때? 의사 선생님은 회복은 괜찮다고 했어. 대신 정기적으로 검사 받아야 하고 화내면 안 되고 무리하면 안 된대. 알았어.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 볼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민주는 한참 기다리다가 한숨을 쉬고 나갔다. 병실이 조용해졌다. 옆 침대의 아주머니가 내게 물었다. 남편분도 심근경색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난달엔 왜 안 가보셨어요? 몰랐어요. 남편분이 몰랐다고요? 우리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아주머니는 하고 더 묻지 않았다. 잠시 뒤 그녀가 다시 말했다. 나도 우리 영감이랑 평생을 싸우고 살았어요. 작년에 그 사람이 입원했을 때 나도 안 갔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갔어요. 나는 지금도 매일 후회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어떤 일은요, 놓치면 그냥 놓친 거예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파서가 아니었다. 박지원을 생각하느라. 그가 혼자 병원에 누워 아들에게 거짓말을 시킨 것을 생각했다. 그도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했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을까 생각했다. 새벽 3시,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연락처를 열었다. 박지원의 번호는 가장 위에 있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저장명. 박 씨. 나는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그가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다. 방금 잠에서 깬 것 같았다. 나야. 무슨 일이야? 당신 지난달 입원한 거 심근경색이었어? 침묵. 박지원 씨, 내가 묻잖아요. 맞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해서 뭐 하게? 당신이 와서 내 꼴을 구경하게? 내가 언제 당신을 구경거리로 봤어요? 당신은 20년 동안 나를 똑바로 본 적도 없어. 내가 입원했다고 오기나 했겠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박지원 씨, 우리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에는 숨소리만 들렸다. 그냥 우리 엄마 아팠을 때 당신이 나를 안 도와줬다고 내가 당신을 20년 동안 미워한 거예요? 당신은 나를 미워한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실망한 거지. 나는 멍해졌다. 당신은 나한테 기대가 너무 컸어. 당신이 생각한 대로 내가 해줘야 한다고 믿었지. 내가 못하니까 당신은 나한테 사형 선고를 내렸어. 내가 언제? 안 했어? 20년 동안 각방을 썼잖아. 당신이 나를 벌 주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벌 준 게 아니에요. 나는. 뭔데?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그가 맞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벌주고 있었다. 그의 냉담함으로 그를 벌주었다. 내 서운함으로 그를 벌주었다. 이 20년으로 그를 벌주었다. 김소분. 응. 당신, 이혼하고 싶어? 누구한테 들었어요? 민준이가 말하더라.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럼 뭘 생각했는데? 내가 이 2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생각해 봤어? 나는 결국 소리 내어 울었다. 당신이 작은 방에서 혼자 자는 동안 내가 매일 당신 방문 앞을 지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 박지원 씨, 당신만 억울한 줄 알아? 나도 억울했어.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나는 좋은 남편이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당신 엄마가 아팠을 때 내가 도와주기 싫었던 게 아니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던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나한테 제대로 말하지 않고 바로 각방을 쓰자고 했어. 당신은 한 방에 나를 죽여놓고 항소할 기회도 주지 않았어. 전화기 너머에서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20년이야, 김소분. 20년. 수술 당일 아침, 박민준과 수진이가 모두 왔다. 박지원은 여전히 오지 않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박민준이 휴대폰을 내밀었다. 엄마, 아빠가 메시지 보냈어. 나는 받아서 보았다. 긴장하지 마. 나도 지난번에 그 수술 해봤어.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아? 아주 간단한 한마디였다. 나는 휴대폰을 박민준에게 돌려주고 이동 침대에 누웠다. 수술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스텐트 2개를 넣었다. 수술이 끝나고 나왔을 때는 아직 마취가 덜 풀려 정신이 몽롱했다.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 엄마는 어때? 박지원의 목소리였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됐다고 했어요. 지금은 경과 보는 중이에요. 그럼 됐다. 아빠, 언제 왔어요? 방금. 안 온다면서요? 온다고 한 적 없어. 그냥 잠깐 보고 가는 거야? 그럼 아빠? 내 엄마한테 말하지 마. 나는 힘껏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박지원이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짙은 남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는 내가 눈을 뜬 것을 보고 잠깐 굳었다. 그리고 곧바로 돌아서려 했다. 박지원. 나는 그를 불렀다.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하지만 그는 멈췄다. 복도에 선 채 돌아보지 않았다. 당신. 거기 서요. 그는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말라 있었다. 지난번 봤을 때보다 한층 더 야위어 있었다. 머리카락도 훨씬 많이 휘어졌다. 왜 왔어요? 내가 물었다. 밥 가져왔어. 무슨 밥? 좁쌀죽. 당신 다른 건 못 먹는다며? 그는 봉지를 들고 다시 걸어와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놓았다. 나 간다. 박지원 씨. 그가 나를 보았다. 잠깐 앉아 있다가요.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박민준이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놓았다. 아빠, 앉으세요. 그는 몇 초 동안 망설이다가 앉았다. 세 사람. 병실 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창밖에 햇살이 들어와 그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다. 나는 그의 눈가에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닦지 않았다. 나도 묻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는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갔다. 가기 전에 한마디 했다. 몸조리 잘해? 나도 한마디 했다. 당신도요. 그게 전부였다. 박민주는 그를 배웅하고 돌아왔을 때 눈시울이 빨개져 있었다. 엄마, 아빠 가는 내내 울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에 나는 그가 가져온 족살죽 봉지를 열었다. 아직 따뜻했다. 보온통 안에는 죽이 들어 있었고 뚜껑 위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김치 먹지 마. 의사 선생님이 심장이 안 좋다고 했어. 박지원의 글씨였다. 제멋대로 휘갈겨 쓴 글씨. 꼭 그 사람 같았다. 나는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묽었고 오래 끓인 듯했다. 그가 만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원래 밥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아마 이 죽은 아파트 아래 죽집에서 사온 것일 것이다. 그래도 그는 일부러 보온통에 담아왔다. 일부러 메모지를 썼다. 일부러 버스를 40분이나 타고 병원까지 왔다. 나를 한 번 보고는 그냥 가버렸다. 문득 한 가지 일이 떠올랐다. 지난달 그가 입원했을 때 나는 제주도 여행 중이었다. 내가 카카오 스토리에 한라산 사진을 올리고 있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혼자 병상에 누워 내 게시물을 보고 있었을까? 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있었을까? 내가 얼마나 잘 지내는지 보고 있었을까? 그때 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지난달 카카오 스토리 게시물을 열어보았다. 모든 게시물 아래에 그는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 52살이나 됐는데도 고깃찐빵 하나 때문에 이렇게 긴장하다니. 댓글도 없었다. 나중에야 알았다. 그 며칠 동안 그는 사실 계속 내 카카오 스토리를 보고 있었다. 좋아요도 누르지 않았다. 댓글도 달지 않았다. 그저 내가 올린 사진 한 장 한 장을 조용히 끝까지 봤을 뿐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 귓속으로 들어갔다. 박지원, 이 나쁜 놈. 나는 작게 욕을 했다. 그가 그해 당신 엄마가 내 엄마도 아니잖아 라고 했던 말을 욕한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를 욕한 건지, 그것도 아니면 나 자신을 욕한 건지 알 수 없었다. 이 20년 동안 왜 굳이 그와 끝까지 맞서려고 했는지 나 자신이 한심해서. 퇴원하는 날 박민준이 나를 데리러 왔다. 그는 손에 서류 한 부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건 엄마가 봐야 할 것 같아.
나는 받아들었다. 박지원이 지난달 입원했을 때의 진료 기록이었다. 심근경색, 급성 합역 심근경색, 심전도, 혈액검사 결과지, 수술 기록, 그리고 중환자 보호자 동의서 한 장.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환자 보호자 박민준 서명. 날짜는 지난달 10일이었다. 내가 입원한 날. 아니었다. 내가 입원한 건 23일이었다. 그가 입원한 건 10일이었다. 그가 입원했을 때 나는 그를 보러 가지 않았다. 나는 제주도에 있었다. 한라산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카카오 스토리에 오늘 날씨 정말 좋다라고 올리고 있었다. 같은 시간. 그는 중환자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한때 멈췄었다. 나는 그 중환자 보호자 동의서를 바라보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박민준, 이걸 왜 이제야 보여줘? 아빠가 말리지 않았으면 진작 보여줬어. 아빠가 엄마한테 알릴 필요 없다고 했어. 알릴 필요가 없다고? 아빠가 그랬어? 두 분이 이미 이렇게 됐는데 엄마가 알아서 뭐가 달라지겠냐고. 엄마는 어차피 아빠를 미워할 거라고. 나는 엄마, 사실 아빠가 그날 나한테 전화했어. 언제? 엄마 수술하던 날, 엄마 어떠냐고 묻길래 수술실에 있다고 했어. 아빠가 전화기 너머에서 울었어. 박민준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아빠가 그랬어?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자기도 못 산다고. 나는 차 문에 기대어 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엄마, 나 사실 계속 묻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어. 뭘? 엄마랑 아빠 사이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어? 나는 창밖의 차들을 바라보았다. 20년. 8글자. 당신 엄마가 내 엄마도 아니잖아. 박민주는 침묵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지금은? 지금 와서 보니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다. 내가 내 손으로 하늘에 구멍을 낸 것이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구멍으로 바람이 새게 내버려 둔 것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박지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퇴원했어요. 3분 뒤 답장이 왔다. 응. 또 한 글자였다. 하지만 나는 그 응이라는 글자를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울었다. 웃었다. 다시 울었다. 박민준이 시동을 걸었다. 엄마, 어디로 갈까? 집으로 갈까? 아니면 내 아빠한테 가자. 박민준은 차를 몰아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아래에 도착했다. 나는 그가 부축하려는 것을 거절하고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3층. 예전에는 단숨에 올라왔던 계단이었다. 이제는 2층만 올라와도 숨이 찼다. 가슴이 은근히 조여왔다. 나는 난간을 붙잡고 잠시 서 있었다. 2층의 이 아저씨가 문을 열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다가 나를 보고 멈칫했다. 김 씨, 병원에 입원한 거 아니었어요? 방금 퇴원했어요. 아이고, 그럼 천천히 올라가요. 그는 위쪽을 한번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대개 박 씨, 요 며칠 계속 혼자 집에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많이 야위었어요. 알아요. 두 분도 참. 이 아저씨는 말을 흐리더니 한숨을 쉬고 문을 닫았다. 나는 계속 올라갔다. 3층 현관 앞. 열쇠를 자물쇠에 꽂고 2번 돌렸다. 문이 열렸다. 집안은 아주 조용했다. 거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음소거 상태였다. 박지원은 소파에 누워 있었고 몸에는 담요 한 장이 덮여 있었다. 잠들어 있었다. 찻상 위에는 약병, 물컵, 그리고 반쯤 먹다만 국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국수는 불어서 한 덩어리처럼 엉겨 있었다.
나는 그 국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았다. 말랐다. 정말 많이 말랐다. 광대뼈가 도드라질 정도였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싱크대에는 그릇이 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다. 쓰레기통에는 컵라면 용기가 몇 개나 들어 있었다. 이 한 달 동안 그는 이런 걸로 버틴 걸까?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시든 채소 몇 줄기, 우유 2팩, 냉동만두 한 봉지. 그게 전부였다. 나는 싱크대에 그릇을 씻고 가스레인지를 닫고 쓰레기 봉투를 갈았다. 그리고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좁쌀죽. 그가 지난번 내게 가져다 준 그 죽이었다. 물이 끓고 좁쌀이 냄비 안에서 보글보글 굴러다녔다. 고소한 냄새가 천천히 퍼져나갔다. 김소분. 거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을 닦고 밖으로 나갔다. 그가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소파 쿠션 자국이 남아 있었다. 언제 온 거야? 방금. 누가 일하래? 의사가 당신 쉬어야 한다고 안 했어? 일 안 하고 당신이 컵라면 먹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죽을 끓였다. 그가 따라와 부엌문 앞에 섰다. 당신, 왜 돌아온 거야? 여기가 내 집인데 내가 안 오면 어디로 가요? 민준이네 가서 지낸다며?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불을 끄고 죽 2그릇을 담았다. 밥 먹어요. 그는 죽그릇을 식탁으로 가져가 고개를 숙인 채 한 숟가락 떠먹었다. 짜네. 소금 조금 넣었어요. 의사가 소금 조금은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아.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죽을 먹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제대로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이었다. 할 말이 없어 억지로 말을 꺼냈다. 약 먹었어요? 내가 물었다. 먹었어. 혈압은요? 아침에 쟀는데 140. 아직 높네요. 응. 죽을 다 먹고 난 뒤 그는 먼저 일어나 설거지를 하러 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가 서툴게 그릇을 닦는 모습을 보았다. 물이 온몸에 튀었다. 그래도 그는 아주 진지하게 닦았다. 그릇 하나하나를 돌려가며 헹궜다. 나는 문득 박민준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빠는 밥을 못해서 이 한 달 동안 거의 컵라면만 먹었어. 박지원 씨. 응. 당신 입원했을 때 누가 밥 가져다 줬어요? 그의 손이 잠깐 멈췄다. 병원 식당. 박민주는요? 회사 일 바빠서 오지 말라고 했어. 그럼 나는요? 그는 물을 잠그고 몸을 돌렸다. 당신은 제주도에 있었잖아. 네 글자.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 가슴에 떨어지는 순간 망치보다 더 아팠다. 왜 말 안 했어요? 뭐라고 말해? 당신 남편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나는 당신 그때 즐거워 보이던데 굳이 내가 왜 망쳐? 그는 그릇을 찬장에 넣고 손을 닦았다. 나 피곤해. 좀 잘게. 그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은 닫지 않았다. 예전에는 그의 방문이 늘 닫혀 있었다. 오늘은 닫히지 않았다. 그가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깜빡한 건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안방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를 들었다.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규칙적이었다. 그가 잠들었다는 뜻이었다. 그가 안심했다는 뜻이었다. 집에 사람이 있어서일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날아서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 뒤 며칠 동안
우리는 이상한 방식으로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내가 그보다 먼저 일어나 죽을 끓이고 계란을 삶았다. 그가 일어나면 둘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오늘 재검 가는 날이야? 그가 물었다. 뭐래요? 내가 같이 갈게. 괜찮아요. 당신도 혈압이 불안정하잖아요. 불안정하든 말든 같이 갈 거야? 나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밥을 먹고 나면 그는 설거지를 했고 나는 식탁을 닦았다. 그리고 그는 TV를 보고 나는 휴대폰을 보았다. 가끔 두세 마디를 나눴다. 약 먹었어요? 먹었어. 점심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그럼 국수. 그래. 밤에는 그는 안방에서 자고 나는 작은 방에서 잤다. 여전히 각방이었다. 하지만 두 방의 문은 모두 열려 있었다. 한밤중에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그의 방문 앞을 지나갔다. 그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었고 이불은 반쯤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주워 그에게 덮어주었다. 그가 살짝 움직였지만 깨지는 않았다. 나는 침대 옆에 서서 그를 잠시 바라보았다. 달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그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다. 늙었다. 정말 늙었다. 피부는 늘어졌고 검버섯도 생겼다. 머리카락은 절반 넘게 하얘졌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머리카락을 만져보았다. 뻣뻣했다. 20년 전과 똑같았다.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 그의 머리카락은 검고 뻣뻣했다. 미용실에 갈 때마다 미용사에게 꼭 이렇게 말했다. 숱 좀 쳐주세요. 너무 많아서요. 이제는 숱이 줄었다. 칠 필요도 없었다. 나는 한숨을 쉬고 몸을 돌려나가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손목이 붙잡혔다. 김소분.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가 깨어 있었다. 눈을 반쯤 뜨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입을 덮어줬어요. 당신 울었어? 나는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았다. 젖어 있었다. 언제 울었는지 나도 몰랐다. 아니요. 거짓말. 그가 몸을 일으켜 앉았다. 내 손을 놓지 않은 채였다. 나한테 할 말 있어? 없어요. 김소분, 우리 이제 50 넘은 사람들이야. 아직도 못할 말이 뭐가 있어? 나는 그를 보았다. 그도 나를 보았다. 20년 동안 쌓인 침묵이 그 순간 금이 가는 것 같았다. 박지원 씨, 당신 나 미워해요? 내가 물었다. 뭘 미워해? 내가 병원에 안 간 거요? 안 미워해. 그럼 뭘 미워해요? 그는 잠시 생각했다. 나 자신. 왜요? 내가 말을 못해서? 그때 장본인 일로 내가 잘못 말했는데 사과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입을 열어야 할지 몰랐어. 하루 미루고 또 하루 미루다가 20년이 지나버렸어. 당신은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어요. 지금 할게. 그는 내 손을 꼭 쥐었다. 미안해, 김소분. 그때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됐어? 당신 엄마가 내 엄마도 아니잖아라는 말 절대 하면 안 됐어. 당신이 가장 힘들 때 내가 당신 가슴에 칼을 꽂았어. 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사과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안 되는 거 알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말해요?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지금은 후회 안 해요. 해, 너무 늦게 말한 게 후회돼. 그는 내 손을 놓고 침대 옆 협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사진 한 장이었다. 우리의 결혼 사진. 흑백 사진이었고 가장자리는 누렇게 발해 있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젊었고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가 왜 이 사진을 아직도 갖고 있는지 알아? 몰라요. 우리가 한때는 좋았다는 걸 기억하고 싶어서.
나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래. 우리는 한때 좋았다. 좋아서 이 사람이 내 평생의 사람이라고 믿었다. 좋아서 그가 영원히 내 편에 서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변한 걸까? 우리 엄마가 아팠을 때부터였을까? 그가 그 말을 했던 순간부터였을까? 아니면 내가 작은 방으로 이불을 들고 들어간 그날부터였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김소분. 응.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빛이 있었다. 젊었을 때의 그런 빛은 아니었다. 나이가 든 뒤에 더 늦기 전에 붙잡고 싶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나도 몰라. 그래도 해보고 싶어. 나는 사진을 침대 머리맡에 놓았다. 자요. 그럼 당신은? 나는 내 방으로 갈게요. 나는 안방을 나와 문 앞까지 걸어가다 멈췄다. 박지원 씨. 응. 내일 아침에는 고기찜빵이 먹고 싶어요. 당신이 사와요. 알았어. 방금 쪄낸 걸로요. 알았어. 나는 작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심장이 아주 빠르게 뛰고 있었다. 심근경색 때처럼 빠른 것이 아니었다. 긴장해서였다. 마치 20여 년 전 첫 데이트를 앞둔 사람처럼. 나는 몸을 돌려 얼굴을 베개에 묻었다. 그리고 웃었다. 52살이나 됐는데도 고기찐빵 하나 때문에 이렇게 긴장하다니. 다음 날 아침, 박지원은 6시에 집을 나섰다. 나는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는 소리와 복도에서 점점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정리했다. 작은 방 옷장을 열고 겨울 두꺼운 옷들을 넣어두려고 했다. 가장 아래 칸을 뒤지다가 비닐봉지 하나가 손에 잡혔다. 열어보았다. 남자용 니트였다. 짙은 남색.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채였다. 그제야 생각났다. 5년 전에 내가 산 것이었다. 그해 백화점에서 할인하는 걸 보고 박지원이 겨울마다 추위를 많이 타는 게 생각나서 샀다. 사와서 그의 침대 위에 올려두었더니 그는 2번쯤 흘끗 보았다. 이 색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무슨 색이 좋은데요? 아무거나. 그러고는 나가버렸다. 그 니트는 그대로 거기에 놓여 있었고 한 번도 입지 않았다. 나는 나중에 그걸 옷장 가장 아래 칸에 밀어 넣었고 다시는 꺼내지 않았다. 나는 니트를 꺼내 포장을 뜯었다. 만져보니 아주 부드러웠다. 캐시미어였다. 16만 원이나 주고 샀다. 그때 내 월급은 한 달에 겨우 200만 원이었다. 나는 그 니트를 바라보다가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다. 이 20년 동안 나는 그에게 많은 것을 사주었다. 옷, 신발, 목도리, 장갑. 그는 한 번도 제대로 쓰지 않았다. 싫어서가 아니었다. 받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내 것을 받지 않았다. 마치 나라는 사람 자체를 받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내게 사준 것들도 나는 쓰지 않았다. 목도리, 가방, 화장품. 모두 장롱 안에 그대로 있었다. 우리는 그런 물건들로 냉전을 했다. 당신이 내가 산 옷을 입지 않으면 나도 당신이 산 가방을 들지 않는다. 당신이 내가 만든 밥을 먹지 않으면 나도 당신이 따라준 물을 마시지 않는다. 20년 동안의 기싸움. 끝까지 해본 결과 누가 이겼을까? 아무도 이기지 못했다. 박지원이 돌아왔다. 손에는 고기찐빵 봉지가 들려 있었다. 돼지고기 소야. 아직 따뜻해. 나는 봉지를 받아들고 그 니트를 그에게 건넸다. 이게 뭐야? 5년 전에 산 건데 계속 주는 걸 잊고 있었어요. 그는 니트를 보다가 다시 나를 보았다. 당신이 산 거야? 응. 얼마였는데?
16만 원. 그렇게 비쌌어? 캐시미어예요. 그는 손으로 니트를 만져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어봐요. 내가 말했다. 그는 니트를 몸에 걸쳤다. 딱 맞았다. 잘 어울리네요.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자기 몸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나를 보았다. 김소분. 응. 당신, 아직 나 좋아해? 나는 멍해졌다. 뭐라고요? 당신 아직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왜 이렇게 비싼 니트를 사줬겠어? 나는 아직 나 좋아하면 우리 다시 결혼하자. 우린 이혼한 적 없어요. 그럼 이혼하지 말자. 그는 니트를 벗어 곱게 접어 소파 위에 올려두었다. 이 니트, 내일 입을게. 응. 우리는 식탁에 앉아 고기찜빵을 먹었다. 그가 한 입 빼어 물고는 오물거리며 말했다. 김소분, 이제 각방 쓰지 말자. 내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뭐라고요? 각방 쓰지 말자고. 당신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나는 당신도 쉰둘이고 나도 쉰다섯이야. 이대로 계속 따로 자면 정말 죽을 때까지 룸메이트로 끝나. 나는 고개를 숙이고 죽을 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도 더는 재촉하지 않았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그는 설거지를 했고 나는 식탁을 정리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내 뒤에 와 섰다. 김소분. 응. 나, 당신 안아봐도 돼?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뒤에서 나를 안았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나를 부서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20년. 처음이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두려워서였다. 내가 밀어낼까 봐. 내가 싫다고 말할까 봐. 이 20년의 냉전이 포옹 한 번의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을까 봐. 나는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싫다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안고 있게 두었다. 부엌 안에는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만 들렸다. 또, 또. 마치 시간이 흐르는 소리 같았다. 마치 우리의 심장 박동 같았다. 김소분. 응. 미안해. 아까 말했잖아요. 한 번 더 말하고 싶어. 왜요? 내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걸 당신이 알았으면 해서. 나는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울고 있었다. 55살의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눈물이 주름을 따라 흘러내렸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박지원 씨, 그만 울어요. 나 안 울어. 또 고집부리네. 진짜 안 울어. 눈에 뭐가 들어간 거야? 나는 웃었다. 그도 웃었다. 웃다가 또 울었다. 두 사람은 부엌에 서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마치 바보 두 명처럼. 옆집 사람이 봤다면 분명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쉰 넘은 사람들이 부엌에서 끌어안고 울고 있으니. 하지만 우리는 상관없었다. 이번 생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놓쳤으니까. 조금 운다고 뭐가 문제인가? 그날 오후 박민준과 수진이가 왔다. 문을 열고 들어와 우리 둘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본 박민준은 잠깐 멈칫했다. 두 분.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 박지원이 말했다. 그럼 아빠랑 엄마? 우리 화해했다. 박민준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가 웃었다. 어머, 진작 이러셨어야죠. 박민준은 그래도 믿기지 않는지 나를 한쪽으로 끌고 가 물었다. 엄마, 정말 마음 정한 거야?
정했어. 아빠 안 미워해? 20년이나 미워했더니 이제 힘들어. 그럼 앞으로는? 앞으로 일은 앞으로 생각하자. 박민주는 내 눈을 들여다보며 내가 홧김에 하는 말이 아닌지 확인했다. 그리고 웃었다. 알겠어. 그럼 나랑 수진이는 먼저 갈게. 두 분만의 시간 방해 안 할게. 꺼져. 박지원이 한마디 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두 사람이 돌아가고 난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박지원이 갑자기 말했다. 김소분, 내가 계속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뭔데요? 그때 장모님이 아팠을 때 내가 도와주기 싫었던 게 아니야? 무서웠어. 무서웠다고요? 장모님은 늘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 결혼식 날에도 친척들 앞에서 내가 당신한테 부족하다고 하셨지. 나는 당신이 나랑 결혼해서 손해봤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당신한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런데 장모님이 아프셨을 때 당신이 매일 친정에 가니까 나는 당신이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느꼈어. 내가 언제 당신을 부끄러워했어요? 말로는 안 했지. 그런데 당신 눈빛이 그랬어. 당신이 나를 보는 눈빛이 장모님이 나를 보던 눈빛과 똑같았어.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급해졌어. 그래서 그 말을 해버렸어. 말하고 나서 바로 후회했어. 그런데 당신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나는 사과할 기회조차 없어졌다고 생각했어. 왜 기회가 없어요? 문을 두드리면 됐잖아요. 당신이 나를 욕할까 봐 무서웠어. 그래서 20년을 기다렸어요? 응. 나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박지원 씨, 당신은 정말 뭐? 바보 같고 고집세요. 알아. 알면서 왜 안 고쳤어요? 이제 고칠게.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김소분,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혼자 속에 묻어두지 말고. 당신 한 번 묻어두면 20년이잖아. 나는 감당 못해? 당신은 감당 못해요? 나는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우리 매일 얘기하자. 무슨 얘기를요? 쓸데없는 말이라도 좋아. 당신이 말하면 내가 들을게.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진지한 표정이 그가 예전에 청혼할 때와 똑같았다. 김소분, 나랑 결혼해줘. 내가 잘해줄게. 그때 그도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내가 잘해줄게. 그때는 지키지 못했다. 지금은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나 자신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었다. 박지원 씨. 응. 내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세 가지는 약속해요. 말해. 첫째, 앞으로 컵라면 먹지 않기. 당신 혈압 높아서 짠 거 먹으면 안 돼요. 알았어. 둘째, 매일 약 빼먹지 않기. 내가 확인할 거예요. 알았어. 셋째. 셋째는? 셋째, 앞으로 당신이 입원하면 내가 꼭 가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박민준한테 나 속이라고 하지 마요. 그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알았어. 맹세해요. 맹세할게. 앞으로 내가 입원하면 당신은 꼭 병원에 와야 해. 안 오면 내가 뭐요?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당신이 감히? 못하지. 그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그날 밤 나는 안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침대는 컸다. 우리는 각자 한쪽 끝에 누웠다. 가운데에는 사람 하나가 누울 만큼의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손은 잡고 있었다. 말은 없었다.
그래도 서로가 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새벽 2시, 그가 말했다. 김소분, 자? 아니요. 나도 못 자. 응. 나 당신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 뭔데요? 고마워. 뭐가요? 나한테 기회를 줘서. 나는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밝았다. 박지원 씨. 응. 사실 나도 당신한테 고맙다고 해야 해요. 나한테 뭘? 그때 그 말이요. 무슨 말? 당신 엄마가 내 엄마도 아니잖아. 그의 몸이 순간 굳어졌다. 그 말이 맞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그 말 때문에 내가 나 자신에게 기대는 법을 배웠다는 뜻이에요. 이 20년 동안 나는 혼자 버텼어요. 나는 예전의 김소분이 아니에요. 그는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알아. 당신은 늘 강했어. 강한 게 아니라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미안해. 이제 미안하다는 말은 그만해요. 내일부터 우리 제대로 살아봐요. 그래. 창밖에 달빛이 들어와 우리가 맞잡은 손 위에 내려앉았다. 20년. 우리는 드디어 서로와 싸우는 일을 멈췄다.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우리는 평범한 부부처럼 사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같이 장을 보러 갔다. 그가 장바구니를 들고 내가 채소를 골랐다. 채소 파는 아주머니가 물었다. 두 분 부부시죠? 네, 그가 대답했다. 보기 좋네요. 잘 어울려요. 그는 마치 돈이라도 주운 사람처럼 환하게 웃었다. 점심에는 내가 밥을 하고 그는 옆에서 거들었다. 채소를 엉망진창으로 썰어놓는 바람에 나는 그가 걸리적거린다며 부엌 밖으로 쫓아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김소분. 왜요? 당신 요리하는 모습 참 예쁘다. 저리 가요. 진짜야. 젊었을 때보다 더 예뻐. 나는 입으로는 그를 타박했지만 마음속은 달았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았다. 그는 뉴스를 보고 나는 휴대폰을 봤다. 가끔 두세 마디를 나눴다. 봐봐. 이 뉴스에서도 고혈압은 짜게 먹으면 안 된대. 알았어. 당신이 벌써 800번은 말했어. 내가 잔소리하는 거 싫어? 안 싫어. 100번 더 말해도 들을게. 일상은 평범했지만 단단했다. 예전처럼 집이 얼음장 같지는 않았다. 이제는 적어도 사람 사는 기운이 있었다. 재검을 받는 날, 그는 나와 함께 병원에 갔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회복이 좋다고 했다.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되고 화내시면 안 돼요. 들었죠? 무리하면 안 된답니다. 그가 의사에게 말했다. 집에 가면 집안일은 제가 다 할게요. 의사가 웃었다. 두 분 사이가 참 좋으시네요. 나도 웃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병원을 나와 우리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햇살은 좋았고 얼굴에 닿는 바람은 따뜻했다. 김소분. 응. 솔직히 말해봐. 당신 정말 나 안 미워해? 나는 잠시 생각했다. 미워했어요. 지금은? 지금은 안 미워해요. 왜? 당신을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20년 동안 당신을 미워했더니 머리카락이 다 하얘졌어요. 그가 내 머리카락을 만졌다. 당신 흰머리가 확실히 나보다 많긴 하네. 다 당신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당신 속 안 썩이게. 그 말 지킬 수 있어요? 지킬게. 그가 손을 내밀었다. 새끼손가락으로 내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약속.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55살의 남자가 서울거리 한복판에서 아내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나는 창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장면이었으니까. 박지원 씨. 응. 우리 조금만 더 일찍 화해했더라면 이 20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됐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했다.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 20년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서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영영 몰랐을지도 몰라. 나는 생각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 어떤 길은 반드시 걸어야 한다. 어떤 실수는 반드시 저질러야 한다. 어떤 후회는 반드시 후회해봐야 한다. 그래야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알게 된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신발을 갈아 신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내가 할게. 당신은 앉아서 쉬어.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데요? 계란말이. 그거 하나요? 그리고 흰쌀밥. 그럼 해봐요. 나는 소파에 앉아 그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 주걱이 냄비에 닿는 소리. 기름이 튀는 소리. 그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 음정은 말도 안 되게 틀렸지만 나는 끊지 않았다. 나는 그 소리가 좋았다. 이 집에 소리가 나는 것이 좋았다. 싸우는 소리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소리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박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요즘 아빠랑은 어때? 나는 답했다. 괜찮아. 안 싸워? 안 싸워. 다행이다. 민준아. 응. 고마워. 뭐가? 그때 우리 이혼하게 두지 않아서. 그는 웃는 얼굴 이모티콘을 보내왔다. 엄마, 사실은 내가 고마워해야지. 내가 뭘? 엄마 아빠 덕분에 알게 됐어. 이 세상에는 20년을 기다릴 만큼 가치 있는 것도 있다는 걸? 나는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박지원이 계란말이 한 접시를 들고 나왔다. 색깔은 조금 이상했고 계란은 너무 오래 익어 있었으며 모양도 흐트러져 있었다. 그래도 나는 젓가락으로 한 점을 집어 먹었다. 짰다. 맛있어? 그가 물었다. 맛있어요. 진짜? 진짜요. 그가 자리에 앉아 직접 한 입 먹어보았다. 그러더니 얼굴을 살짝 찡그렸다. 짜네. 괜찮아요. 밥이랑 먹으면 딱 좋아요. 그는 나를 보다가 갑자기 웃었다. 김소분. 응.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안 될까? 어떻게요? 당신은 내가 한 밥이 짜다고 타박하고 나는 당신이 볶음 요리에 기름을 많이 넣는다고 투덜거리고 그러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고 같이 늙어가는 거.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박지원 씨,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됐어요? 이번에 있을 때 배웠어. 누구한테요? 나 자신한테. 혼자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당신이 정말 사라지면 이런 말들을 내가 누구한테 할 수 있을까 하고. 내 가슴이 순간 저릿했다. 그래서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해. 그럼 지금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아주 진지하게. 김소분, 사랑해. 나는 멍해졌다. 20년 동안 그에게서 이 세 글자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니, 결혼할 때는 들은 적이 있었다.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뭐라고요? 사랑한다고. 다시 말해봐요. 사랑해. 나는 울었다. 박지원 씨, 혹시 뇌경색 온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알았으면 해서.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회가 없을까 봐. 나는 눈물을 닦고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밥 먹어요. 당신은 아직 말 안 했잖아. 뭐요? 나 사랑한다고. 안 할 거예요. 왜? 내일 하려고요. 모레도 하고, 그 다음 날도 하고, 평생 두고두고 하려고요. 그는 잠깐 멍해졌다. 그리고 웃었다. 바보처럼 환하게 웃었다. 창밖의 석양이 집 안으로 들어와 우리 몸 위에 내려앉았다. 접시 위에 계란말이는 식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20년. 우리는 서로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다. 사랑할 줄 몰랐던 것이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몰랐던 것이다.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지는 것 같아 두려웠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알았다. 감정에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다. 다만 늦어버리는 순간만 있을 뿐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고맙다고 말할 수 있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